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해 전국 집값이 9년 만에 최고로 상승했습니다. 전셋값은 4.61% 올랐는데요. 5년 만에 가장 큰 수치입니다. 올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신축년에 소처럼 일하면 벼락거지가 아닌 1주택자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새해 들어서 집값 동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또 심교원 건국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학계와 시장의 부동산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부동산 하면 작년 내내 좀 머리가 아팠고 네. 일부는 좀 많이 화도 나고 골치가 아팠는데 올해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인지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좀 시원하게 좀 풀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올해 시장 전망이 그래도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계속 대책을 24번이나 냈는데 뭐 집값이 안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시장 전문가로서 고종환 원장님, 올해 집값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지난해를 이제 좀 한번 결산을 잠깐 해보면요. 어쨌든 작년 한 해 시장의 특징 한 세 가지를 꼽는다면 상저하고였습니다. 작년에 상저하고. 작년에는 네. 이제 상반기에는 그래도 좀 안정세를 보였는데 하반기에 좀 급등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상고하저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상고하저. 네, 그러니까 바뀌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6월 1일이 하나의 분기점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6월 1일 이전과 이후 뭐 7월 1일이 아니고 6월 1일인 이유는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양도세 중과 조치가 그 예외가 시행되는 게 이제 6월 1일이어서 6월 1일. 예, 그렇게 이제 상하반기로 나누면 상반기는 올해가 좀 고점이 될 것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 탄력 압력은 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올해 작년과는 좀 다른 모습. 그다음에 이제 또 작년이 보면 매매와 전세가 동반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매매와 전세가 공이 상승할 확률은 높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여기서 좀 저의 의견을 좀 드린다면 상승폭은 작년보다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매매, 전세 모두 상승폭이 둔화될 거다. 네, 전 양쪽 다 그런데 오히려 전세는 조금 좀 다른데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올해가 매매보다는 전세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는 오직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 임대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변수보다는 수급만을 따지고 본다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작년보다 더 급등할 가능성은 좀 더 이게 상당히 좀 불안한 요인이죠. 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어쨌든 이제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만 정부의 이 국토부 수장이 변창흠 장관으로 교체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게 정책의 기조의 변화, 그러니까 확실한 공급 대책,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올해 주택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새해 집값 전망 고종환 원장님께서는 일단 상고하저 상반기까지는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셨는데 우리 심교원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도 뭐 작년부터 반성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2년 연속 다 틀려가지고 올해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작년 저는 계속 오른다고 전망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근데 계속 오른다는데 작년 재당에는 약간 조정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 7월까지는 조정이 들어와서 올해는 맞구나 싶었는데 7월달에 임대차 입법 통과되고 나서 갑자기 폭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변수가 등장했군요. 그 전까지는 전세가가 우리 문정부 들어와서 지금 역대 정부 중에 전세가가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달부터 엄청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매매가도 이제 거의 뭐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전세가 폭등하니까 갑자기 매매가도 따라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세 매매 동반 폭등으로 이제 연말에 결정이 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승이 계속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상승하고 하방 압력이 둘 다 존재하고 있어요. 이제 상승 압력은 가장 큰 거는 이제 전세난으로 촉발된 그리고 이 전세난이 전월세 계약갱신제 있잖아요. 계약갱신제가 2년 연장했으니까 작년 7월부터 2년 연장됐으니까 적어도 후년 7월까지는 물량이 이제 나올 게 별로 없을 것이다. 전세 물량 부족
지속되기 그렇죠.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 그러면 전세난이 더 지속된다는 거고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공급 위축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임대료 상한제를 하면. 임대료 상한제를 하면은 이제 올해는 아니지만 후년 그 후년부터는 계속적으로 물량 줄어드니까 이걸 시장에서는 선반영을 하거든요. 정부는 임대차 입법이 곧 안정 효과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는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군요.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뭐 이런 토론회 가서 그 물량 공급 위축 효과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데 그런 일이 없다 그랬는데 생겼잖아요. 그 양도세 같은 것도 중과하면은 안정된다 그러는데 안정될 수도 있고 공급 동결 효과 때문에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후자 쪽 연구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도 지적해도 뭐 우리 정부는 그런 거 안 일어나니까 걱정 마라. 근데 다 교과서대로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또 교과서대로 보면은 전세난으로 촉발된 것들이 한 번 더 상승의 힘이 하나가 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물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서울 올해 같은 경우엔 서울 공급 물량이 예년에 비해서 아파트로 따졌을 때 한 절반 정도로 줄거든요. 아, 그래요? 정부는 공급 늘린다고 하고 공급을 있잖아요. 늘리는데 올해는 아니고 이제 뭐 김현미 장관이 입주하는 물량이 준다는 그렇죠. 거죠? 아파트 입주 물량이. 그래서 이제 뭐 빵이 아니라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급 물량은 늘리지만 그게 체감하려면 한 3, 4년 더 걸리니까 그 사이에 이게 이제 상승 압력이에요. 이제 하방 압력이 또 셉니다. 하방 압력은 코로나로 인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오늘 뭐 주가 지수가 3,000을 넘었다라는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뭐 경제가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든 거시 경제에 충격을 주고 거기에 따른 하방 압력이 생겨날 것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집값이 이렇게 올랐으면은 좀 조정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시기적으로 경기 사이클처럼. 사이클상. 거기에 대한 게 이제 선진국들은 한 3, 4년 전부터 조정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정부 규제를 이상하게 하면서 오히려 튀어오르는 이상한 양상이 벌어졌는데 이런 걸 고점에 대한 부담, 피로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하방 압력이 둘 다 부딪혔는데 가장 큰 게 최근에는 이제 전세난, 뭐 임대차 입법에 따른 전세난이기 때문에 상승 쪽이 좀 세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는 하방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정부에서 또 더 센 거를 뭘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재작년 12월 달에 이상한 대책이 나왔었거든요. 12.12 대책인가 뭐. 그때 전문가들 아무도 예측도 못했습니다. 9억 이상은 뭐 대출 20%, 15억 이상은 0%. 전 세계에서 처음 보는 대책이었습니다. 그런 정책이 또 나오게 되면 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들썩거릴 게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재보궐선거입니다. 뭐 보궐선거라 그럽니까? 이게 뭐 4월달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있는데 아마 여당이 되면은 지금의 추세가 그냥 가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은 없겠지만은 야당이 만약 된다고 했을 때는 야당 후보들이 대부분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건드려 놨거든요. 지금처럼 재개발에 대해 조금 정상화시켜야 된다. 정상화시켜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 현 정부는 그건 절대 안 돼. 그래서 뭐 다른데 역세권이나 개발하고 이건 되지만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부자들이 돈 많이 버는 거는 못 보겠다. 이게 정부의 정책인데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정책을 펼 수가 있잖아요. 그 야당이 된다 그러면 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재건축은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뉴스 한번 나오면 10% 뛰고 일주일 만에. 또 뉴스 한번 반대로 나오면 일주일 만에 2, 3억 빠져서 10% 빠지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럼 재건축발 시장이 4월 달에 한번 들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으로 만약에 뭐 이거 그 얘기를 계속할 건 아닌데 야당이 돼서 재건축에 뭐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해서 또 안정되지 않을까 이런 거꾸로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맞는 말이고요. 근데 지금 당장 전세난이라는 건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1년, 2년 이걸 봤을 때는 뭐 큰 물량이 나와서 안정시키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는 그 교수님은 상승 압력이 조금 크다. 상승이 그래도 약간 더 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전체적으로 상승이지만 큰 폭의 상승은 없고 추세는 뭐 상승 추세인데 이제 상하반기가 좀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신 교수님하고 이제 같은 얘기만 하면 또 흥미가 없잖아요. 이제 저는 재보궐 선거에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서 약간 좀 다른 견해인데 사실은 재보궐 선거 그 선거 이슈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죠. 어떤 공약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이슈 자체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민심이 많이 가장 많이 갈리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이제 다시 또 이따가 다시 좀 논의가 되겠지만. 근데 이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뭐 좀 생각만큼 큰 영향은 재보궐선거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뭐 야당의 후보자는 강력하게 재건축 재개발을 이제 활성화 이게 답이다. 저도 생각은 같아요. 야당의 후보자가 아직 뭐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후보군들이 지금 공약을 벌써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 생각이 잠깐 있는 게 조금 다른 견해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언급하는 게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는 임기가 거의 1년밖에 안 돼요. 4월 7일 날 선거를 그렇죠. 해도. 네, 남은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미 지자체는 또 저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연초에 다 지금 연말 되면 결정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이 아무리 정책의 새로운 비전이나 목표나 어떤 방법론을 제시한다고 해서 이것들이 얼마나 또 의회도 보면 야당이 다 서울 부산 장악을 하고 있어요. 거의 뭐 식물 시장이 될 그러니까 야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중앙 정부와의 이게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게 원활하게 될 것인가? 잘 안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런 면에서 분위기상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이슈화는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큰 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저도 뭐 쭉 추세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들썩이라고 했잖아요. 시장을 잠시 자극을 하는 거죠, 이게? 재건축 시장이 아마 들썩들썩하다가 또 이렇게 될 겁니다. 말씀하신 한계는 분명히 네, 있습니다. 한계가 좀 있다. 원장님, 지난해에도 정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새해 들어와서 뭔가 조금 새로운 이 교통부 장관에 대한 기대로 좀 안정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시장은 계속 지금 불안한 상태인 거죠? 오히려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며칠 안 됐잖아요. 지금 비수기인데도 오히려 서울의 강남이 다시 재건축이나 강남의 고가 아파트가 다시 들썩이고 재상승하는 좀 안 좋은 분위기가 나타나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네, 그 뭐 이유를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를 꼽는다면 작년 하반기에는 작년의 시장 전체도 그렇지만 놓고 보면 오히려 강남보다도 비강남, 강북권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강남이 집값의 상승의 진원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통계를 보니까 달라요. 연간 통계는 실질적으로는 강북 지역이 뭐 노원이 1위예요. 노원. 그다음에 뭐 구로 이런 데, 강북구 이런 데가 지방도 많이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서울 중에서도 강북이 많이 올랐다라는 게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세종시가 어마어마하게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조사하는 기간마다 다른데 뭐 37%에서 40%까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오른 이유예요. 그 수도 천도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다른 이유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 요인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과열된다는 것은 가뜩이나 지금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방이 지금 거의 뭐 창원, 부산은 30평대가 84제곱미터라고 하죠. 20억짜리가 나왔어요. 우리가 강남이 30억,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1억 해서 우리가 놀랐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1억씩이나 가나? 근데 이미 부산도 20억이 됐고 창원이나 울산이나 지방마저도 15억이 된 거예요. 고가 아파트가. 그러니까 지금 왜 다시 서울이 오르나 이 이유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 올랐기 때문에 서울의 강남이 더 좋게 보인다. 뭐 풍선 효과다, 확산 효과다. 우리는 뭐 갭 메우기다, 키 맞추기다 이런 용어를 썼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3.3제곱미터당 1억, 그러니까 34평이 34억을 넘어갔거든요. 이번에 34억 5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어요. 이게 지금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양극화, 역풍선 효과, 역키 맞추기가 다시 일어나서 지금은 똘똘한 한 채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저는 아까 시장 중심으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뭐 교수님은 학자시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거 서울이 더 싸 보이네. 다시 또 서울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지금 똘똘한 한 채가 다시 또 회귀가 되면서 서울로 회귀가 일어나고 고가주택에 대한 반포나 요즘 압구정이 다시 뜨고 있다니까요. 이걸 저는 이제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고 저는 뭐 사이클. 슈퍼사이클은 뭡니까? 슈퍼사이클은 지금까지 나타난 것 중에 좀 강한 사이클이 우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부동산도 슈퍼사이클이 나타나고 보통 3번 정도 돌아요. 리사이클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강남에서 출발한 게 저 지방까지 다 올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설악산하고 저 지리산 빼고 다 올랐어요. 한라산. 그러니까 한번 오르고 나서 다시 지런지로 온 거예요. 리사이클이. 이거 범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얘기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변창흠 그 신 장관께서 공급 확대 정책을 설 이전에 내놓겠다 그러고 한 3가지를 내놓았잖아요. 큰 방향은
도심의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선호하는 지역에 뭐 오포더블 뭐 이런 하우징이란 말, 지불 가능한 이건 뭐 학술적인 용어라고 선진국이 많이 쓰는데요. 이런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고 다행히 공급 확대 정책에 좀 무게를 두는 정책을 예고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공 택지 개발과 더불어 도심권에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오늘 좀 주목할 만한 얘기라서 들려주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밀 역세권 개발을 확대하겠다, 활성화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세권 중에서도 보면 저밀도로 개발된 곳이, 그러니까 아직 개발이 덜 된 곳들이 좀 있어요. 정체되거나 이런 지역들에 이제 예를 들면 500m 이내에 공일 복합하겠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중공업 지역을 좀 활성화하겠다. 또 이런 얘기들이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다는 건 주목됩니다. 공급 대책에 대한 내용을 잠깐만 이따가 짚어보도록 하고,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전국 대부분이 이제 규제 지역이 되면서 다시 서울로, 다시 강남으로 이런 추세가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처음에 강남이 많이 올라서 사실 전국까지 끌어올릴 정도는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경제가 좋을 때는 강남이 오르면 이제 서울이 오르고 수도권이 오르고 전국이 다 올라요. 전 세계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경제는 무진장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좋지 않은 게 아니고 그 전부터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이 최초로 마이너스로 가기도 하고 재작년에 그렇게 안 좋은데 돈을 워낙 풀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서울하고 대도시만 되고 주변은 피식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게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별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도시까지 다 올랐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그 사이에 벌어졌느냐. 보면은 이제 유동성이 갑자기 늘어났다. 가구 수가 갑자기 늘어났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분기점이 7월이라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법? 7월 전까지는 굉장히 지방시장이 안정적이고 마이너스를 그리다가 7월부터 갑자기 다 플러스로 바뀌어요, 곡선이. 그럼 임대차 입법이라는 게 그만큼 영향이 컸다. 뭐 가구 분화가 7월 이전에는 안 되다가 뭐 7월부터 됐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영향이 커서 전국적으로 다 가는 이상한 상황이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지방 경기는 더 안 좋기 때문에 가격이 하향 안정화돼야 되는데 임대차법이 전국을 다 한번 다 끌어올릴 정도로 파워풀했다는 걸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럼 이제 고 원장도 그 말씀하셨지만은 똑같이 봤을 때 부산에도 20억짜리 집이 있는데 강남에 25억, 30억이 그렇게 안 비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똘똘한 한 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 30년 내다봤을 때는 대도시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한번 돌아온다는 사이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아까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슈퍼사이클이 조금 멈추고 안정세를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결국 이제 새로운 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어떤 기대일 텐데,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대책을 내놓는다고 지금 일부 이제 내용을 저희가 좀 얘기는 했습니다만 좀 시장의 기대에 충족되는 안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얘기들 정도로는 어떤 공급 확대가 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저는 이 정부를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처음에 3년 동안 공급이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투기꾼 잘못이고 고 원장님과 저같이 투기를 부추기는 나쁜 사람들 잘못이라 했는데 근데 지금은 또 공급의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게 참 그렇죠. 그것도 일단 입장이 그렇게 빨리 바뀔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대통령께서도 확실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혁신적이고 다양한 공급 방안을 마련하라. 그리고 신속하게. 그렇죠. 공급 방안 또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공급에서 이런 문제의 출발점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출발점이 뭐냐? 강남이나 마용성에 1000세대, 2000세대 아파트 이런 단지가 출발을 시켰습니다. 역세권의 고밀 주상복합이 가격을 폭발시킨 게 아니고 출발은 강남권 또는 이제 마용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럴듯한 아파트, 그럴듯한 곳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정부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가격을 잠재울 겁니다. 그런 주택에서 좋은 주택을 좀 많이 공급을 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오는 거는 이번 정부는 그런 주택은 못 지켜 하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또 뭐 역세권, 중공업 지역 이런 얘기 하거든요. 고밀 개발. 고밀 개발. 그 500%, 600% 용적률은요. 옛날 재건축 아파트 400% 했었는데 지금 자발적으로 400% 안 할 정도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가보시면 그래요? 바로 집 앞이 다른 집이에요. 그분이 이제 속옷 뭐 입고 있는 거 다 보입니다. 뭘 먹고 있는지도 보이고요. 뭐 우스갯소리로 뭐 구구단 옆집하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 역세권 고밀 개발이 용적률을 지금 평균 160%에서 500%에서 700% 뭐 이런 얘기 나오고. 300%까지 뭐 올린다. 그건 더 높이 가면은 중심 상업 지역 같은 경우에 10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거지냐 준주거지냐 이제 상업지냐에 따라 다른데 주거지 같은 경우도 이제 200% 지금 한 300% 정도가 상한선인데 이걸 좀 높여주겠다. 그러니까 변창흠 장관이 그 장관 되기 전에 한 얘기를 보면 사실 뭐 신 교수님이나 저나 그 LH 자문위원을 하고 있어서 이 소통 대화를 했던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나온 얘기가 한 500m 정도까지는 해서 이 지역에는 좀 용적률과 지금 그게 건축 높이를 좀, 350m라면서요? 좀 높여주겠다. 근데 확실한 숫자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 건축 규제나 도시 계획의 이 변화를 규제 완화가 좀 필요성은 언급을 했거든요. 저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많이 공급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네, 그러니까 세 가지가 그러니까 그 동시다발적으로 얼마의 그 공간에 대해서 이걸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예상하는 물량은 달라져요. 지금 최대치로는 한 15만 가구 정도가 더 뭐 이 도심권에 공급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커질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서울 시내 역세권 500m 그러면 서울시 면적의 반이 넘습니다. 역세권 500m로 하면 서울 면적의 반이 넘어요. 그쪽에 다 500%짜리 간다 그러면은 다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주택 수가 한 두세 배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달라진다. 근데 아까 말을 좀 마무리하면 뭔가 하면은 이제 출발점은 이건데 계속 뭐 장관도 표현하시 닭장을 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수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관광호텔. 근데 뭐 호텔을 뭐 저 바꾸고 상가를 바꾸고 중공업 지역에 쾌적합니까 여기가? 보통 아까 말했던 강남이나 마용성의 1000세대, 2000세대 아파트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꽉 막아놓고 계속 장관도 닭장처럼 만들지 말라는 닭장만 지어 대니까 물론 이것도 가격 안정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이 변창흠 새 장관의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으시군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마용성을 20개를 공급하겠다. 예를 들어서 마용성에서 나온 단지 20개 서울 시내. 그것들은 시장에서도 환영을 하고 실제 그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클 텐데 닭장이라고 본인들이 닭장이라고 표현한 것들을 공급하면은 물론 가격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30평형대의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이 그쪽으로 몇 명 이사 가겠느냐. 그런 것들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죠. 그리고 변 장관님이 이제 SH 사장이나 LH 사장할 때 잘한 점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민간과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완성해 나가고. 그래요? 오늘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관 협력. 이제 그 민간 협회장, 패스트트랙. 민간하고 협회하고 자주 만나고 또 사업자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급도 늘리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한 노하우가 있고 공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본류는 이건데 옆에서 다리만 끌고 있는 옆다리만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건 좀 우려가 되죠.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보고 싶은데요. 뭐 어쨌든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 변 장관과 또 소통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나눈 대화도 또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얘기 많잖아요. 기대 쪽은 어떤 면에서 기대가? 저는 기대감 쪽에 좀 무게감을 두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공급 대책이 종전과 달라진 걸 보면 알아요. 비포 애프터 이렇게 봐요. 김현미 장관과 확실히 달라진 게 이제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공급의 필요성을 인지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좀 단어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투기 수요를 반드시 잡겠다. 그래서 집값 이렇게 단순하게 갔던 것이 두 개가 더 보태졌어요. 공급 확대가 언급이 되고요. 키워드 3개 중에 뭐 그리고 임차인 보호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임차인 보호와 투기 수요 억제는 지금까지 해온 얘기니까 정책 기조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간에 끼인 공급 확대가 필요하고 아까 이제 계속 얘기 중에 저도 좀 끊겨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일보된 좀 전향적이고 적극적이고 다양한 공급 대책을 방향성이지만 제시했다는 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이분이 LH, SH 사장도 했고 평상시에 대화 중에 보면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수용했고 세 가지가 있는데 역세권 점유율 개발 굉장히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만 한다면. 아까 그 범위가 상당히 그런 데는 평수가 작은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평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없고 신규 공급을 아파트 같은 것들을 지금 김현미 전 장관 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오피스텔이나 빌라 이런 것들을 지어가지고 이곳이 살기 좋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당신들이 여기서 사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미스매치였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공업 지역 뭐 구로구라든지 금천이라든지 성동구 중공업 지역 많잖아요. 영등포도. 이런 지역이 좀 주목되는 것 같아요. 이런 지역을 좀 고밀 복합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 지금 원하는 게 아파트인 거거든요. 빌라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기대감을 낳지 않을까. 세 번째가 저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것들을 좀 건의하고 싶은 게 이 저층 이렇게 서울의 도심권이어도 가보면 낡은 단독주택 또 낡은 빌라들이 밀집된 지역이 의외로 많아요.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은 뭐 공공재개발이나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방치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었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갔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처럼 이렇게 한두 동짜리라도 이런 것들을 아파트를 한다면 저는 단기 공급을 늘리는 데는 좀 효과적이다. 다만 설 이전에 이 구체적인 공급 실행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돼요. 했긴 했으니까. 그래서 좀 지켜봐야 돼요.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다시 또 국민들은 실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창흠 장관이 국민이 원하는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현 가능성 그리고 좀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요? 저는 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왜 그런가 하면 몇 번 얘기했지만 뭐 강남 아파트나 마용성 아파트 국민은 그걸 원하는데 이분이 공급하겠다는 건 한 동짜리 두 동짜리예요. 뭐 그 가로형 주택 사업 같은 것들도 굉장히 뭐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은 이제 뭐 그거 하고 나면 불자동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동네인데 물론 가격이 싸고 그걸 원하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공급이 되고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은 이 문제의 출발점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강남 아파트, 마용성 아파트는 더 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문제의 전국점을 찔러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있고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지금 공급 때문에 잘못했다고 보는 것들도 어느 한 측면에 있지만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의 출발점은 규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주택자 규제라든가 세제 대출 규제, 그다음에 임대차 규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고 뭐가 맞는지도 한번 보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왜곡된 게 많거든요. 특히 뭐 지방까지 멀쩡하다가 작년 7월부터 폭등세로 돌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임대차 입법이에요. 그때 변화 상황은. 근데 정부는 그게 아니라고 하고 그래프 누구나 봐도 그건 이해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보면은 이제 각종 규제에 대한 기대들도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장관이 되면은 이제 규제에 대한 것들도 해야 될 게 아니냐. 지금까지 김현미 장관이 그 앞에 나서서 계속 규제를 해왔잖아요. 공급도 최근에 얘기했고. 그럼 이제 규제에 대한 스탠스도 있어야겠지만은 아쉽게도 지금 된 장관은 규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거나 기존 규제를 더 강화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규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세금이 굉장히 무겁다 그러는데 더 강화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계속 그분이 썼던 원고들도 그렇고요. 뭐 불로소득이라든가 또 뭐 이익을 많이 가져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지금 제도들은 다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인사청문회도 그런 얘기 했을걸요 아마. 지금 규제가 다 정당하고 괜찮다, 바람직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더 강화되면 되었지 약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 하나.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그런 규제를 손댈 권한은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기재부나 같이 금융위원회와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온 장관이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아울러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 정치권 출신이 아니고 이제 학자 출신이고 하면은 아마 그 장관의 그 어떤 역할이랄까 이건 더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사태를 촉발시킨 수요 억제책과 공급 부족의 두 가지 원인 중에 공급은 혁신적인 안이 나오겠다. 숫자는 많아지겠지만은 시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아파트의 숫자의 기대는 좀 접어야 되는 상황. 그 대신 또 수요 억제했던 이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장에 주신 그들은 꿈도 꾸지 마라. 뭐 대강 그 정도가 아닐까. 지금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한 규제 강화는 그대로 가거나 더 세지거나 혹은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엊그제 보니까 그 유시민 씨가 유튜브에서
종부세 이런 세금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투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예. 그런 것이 이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또 이제 국민 여론 조사를 해보면은 정책이 잘못됐다에 대해서 이제 뭐 한 60, 70% 가까이가 반 이상이 이제 잘못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지만은 다주택자 중과라든가 임대사업자 규제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입장이에요, 국민들이. 이게 이제 학술적으로는 뭐 국민들한테 특히 서민들한테 안 좋은 정책이라고 거의 결정이 나 있는 부분인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런 거 하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권의 지지 뭐 핵심 세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강하게 하면은 이게 풀릴 것이다라는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나리오는 뭐 세계적으로 입증된 바도 없고 이상한 이론이라서. 지금까지 부동산이 안 잡힌 것은 너무 약하게 규제가 했기 오히려 때문이다. 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데 저도 네. 그 뭐 정부 여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이런 얘기에 예를 들면 지금 종부세가 최고 상한선이 6%잖아요. 6% 예, 다주택자. 최고 이제 근데 이걸 막 9%로 올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면 보유세도 높아져 있고 양도세도 높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진퇴양난이라서 못 판다. 그러니까 못 파니까 안 팔고 버티거나 결국 처분해야 된다면 정연화 상속으로 간다. 이게 지금 현실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규제가 약해서 그렇다. 이 유시민 씨가 지금 질문 요지가 대표적인데 이걸 9%로 보유세를 높이면 뜨거라 해서 이때는 더 지금 양도소득세가 높으면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아시죠? 아까 그래서 6월 1일이 중요한 게 그 6월 1일이 양도세가 최고 82.5%까지. 지방세까지 합해서. 이게 뭐 2년 미만에 팔거나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또 2주택 이상이거나 한 10%가 또 중과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잠깐 세제가 복잡해서 종부세는 그런데 6%로 그러니까 최고.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얘기는 일부에서 이제 유시민 씨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강성이거나 더 독한 규제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걸 영 아니라고만 볼 수 없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가 약 220만 호가 넘어요. 다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임대주택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임대주택 사업자의 그 개편이 이루어졌잖아요. 제도 개편이. 그러니까 등록이 지금 말소되어서 올해만 해도 47만 가구가 풀려요. 그리고 내년 또 이렇게 되면 83만 가구가 또 풀려요. 호가. 지금 이 숫자가 중요한데요.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6월 1일 이전에 이 임대주택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숫자가 47만, 87만 점차 늘어나요. 총 호수가 220만 호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분명한 사실은 약 20%만 매물이 출시되어도 지금 물량 부족으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인한 유통 부족으로 인한 전셋값과 집값의 이런 소위 말하는 급등 현상을 좀 막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이 순간 드리고 싶고 일부에서는 그럴 바에는 아예 보유세를 갖다가 확 높이면 뜨거라 하고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저희 지금 시청자 문자를 봐도 그런 그렇죠. 의견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주택 보유 누진세를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게 이제 지금도 누진세예요. 종부세가 보유세가. 종부세가 누진세예요. 세율 자체가. 그걸 더 좀 강화하자는 그런데 이걸 의견이 강화하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강화해야 돼요. 그것도. 그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건의를 하면 양도소득세는 기존의 양도소득세율을 좀 낮춰줄 필요가 있어요. 이 정부는 추가로 강화되는 거 말고 기존의 양도소득세를 좀 낮춰준다면 이게 하나의 좀 탈출이랄까 출구 전략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교과서에 쓰는 게 포퓰리즘의 대표 사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민을 살리는 거라고 포장은 되지만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서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그런 정책이에요. 다주택자 따라잡으면 기분 좋고 하지만은 한 4, 5년 지나지 않아서 다주택자들이 공급을 하지 않아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고 더 어려워진다는 게 수많은 논문들이 내는 공통 결론입니다. 지금 이제 6%를 뭐 올리자. 저도 청와대 민원 같은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그런 뭐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지금 사실 6%가 아니고 지방세 포함하면 7.2%입니다. 좀 높아져요. 7.2%인데 7.2%를 한 20년 내면은 집을 국가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세제가 전 세계적으로 과연 있느냐.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 해당되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근데 그거는 정말 우리 사회가 한번 망가지겠다고 작정을 한 사회인데 몇 명 안 되니까 뺏어가도 된다. 이런 사회가 과연 장기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사회인가. 그건 장기적으로 같이 망하자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사회는. 어떻게든지 같이 지속 가능하게 같이 가야 되는데 몇 명 안 되니까 뺏어도 좋다. 1%. 야, 이거는 그건 이제 전체 사람 수로는 1%지만 가구 수로 하면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분들이 퍼센트예요. 세금을 사실 많이 내는 분들인데 세금으로 나라에 좀 기여도 하고 있는 분들인데 6월 1일 아까 변곡점 말씀하셨잖아요. 얼마 물량이 많이 오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럼요. 보시기에 그러면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건 안 내놓고 이미 증여로 많이 해서 버티는 사람들이 많아서 큰 시장에 충격 안 줄 것 같습니까? 네, 어느 쪽이 그게 이제 좀 관건이랄까 조건이 있는데요. 예. 우선 집값이 상승이 더 앞으로 더 일어날 것이다. 아까 우리가 그렇게 전망했잖아요. 전문가의 약 60%, 예. 국민들 대부분도 60, 70%가 더 올해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했잖아요. 예. 이제 이렇게 앞으로의 집값 상승에 대한 이런 전망, 이 부분이 심리적으로 가장 영향을 미칠 거고요. 뭐 예를 하나 들면 집값이 저는 이런 얘기를 그 현장에서 많이 듣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두 가지를 잠깐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불안감 때문에 무주택자도 집을 사야 되겠지만 하겠다고 하는 분도 꽤 많지만 반대로 2주택자 이상이 집을 팔 때가 아닌가, 고점이 아닌가, 이러다가 지금 내가 팔 기회는 놓치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감도 동시에 많아요. 시청자분들도 도움이 될 거예요.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과 정책의 방향과 세금이 따라 달라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좀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좀 충격이랄까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보유세가 종부세가 1,600만 원 정도 올해가 높아지는데 이것 때문에 집을 팔까요? 다시 우리 그 앵커 두 분께 여쭙고 싶어요. 그 집값은 이미 1년 만에 목동인 경우는 제가 그 최근에 상담한 바는 30평인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팔고 나서 6억이 올랐대요. 예. 그래서 생병이 났다는 거예요. 병원을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극단적이지만 5억, 6억이 올랐는데 세금이 2, 3천만 원 나온다고 해서 집을 팔까요? 이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전망과 답인 소득이 것이죠. 없는 사람은 그것도 무슨 무거운 세금이기 아니죠. 때문에 무거운 세금인데 6억을 포기하고 2천만 원 세금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아무리 세금이 많아도 말하자면 자기의 이제 소득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자산 가치와 연결해서 본다면 이 비교 형량을 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다시 나오는 게 세금이 무겁다고 하더라도 집값 상승 폭이 더 크다면 섣불리 팔지 않을 것이고 또 판다고 하더라도 이참에 자기의 아는 지인끼리 거래를 하거나 가장 먼저는 가족 자식들에게 증여.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날 증여를 것으로 뭐 작년에 보여져요. 사상 최대로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 네. 길어진 이유가 이게 그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입니다. 집값 공급 대책이 확실히 나와서 올해 집값이 그렇게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많이 팔 것입니다. 예, 세금도 부담이 됐고 매도 압박도 많은데 예. 굳이 가지 않을 거예요. 바보가 아니니까. 예, 두 번째는 이때 좀 세제 혜택상에 일시적으로라도 한시적이라도 양도소득세 그 유예조 중과의 유예 조치를 해준다면 이분들은 이 기회를 슬림화 전략, 다운사이징 전략으로 충분히 삼을 거다. 그러니까 정부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 좀 정책의 묘책을 좀 탄력성을 좀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올 걸로 봅니다. 저는 양도세 중과를 예. 교수님, 이 정부가 양도세 중과 조치를 예외적으로 좀 낮춰줄까요?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 같고 이번 정권의 뭐 그런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가능성 거의 없고 지금 이제 고 원장님이 이제 중과를 6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유예를 했잖아요. 5월 31일까지 유예를 했는데 표현을 하면 중과 유예가 아니고 중중과 유예입니다. 그렇죠. 중과 지금 유예. 현재도 중과 상태고요. 저번 정부에 비해서 엄청나게 중과된 건데 그걸 하면 더 중과하겠다는 게 6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6월 1일 이전에 팔더라도 양도세제는 한 10%포인트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6월 1일 이후에 팔면 10%포인트 차이가 있고요. 10%.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니까 지금 파나 그다음 파나 뭐 크게 뭐 아주 금액이 크면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있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물량 출하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견해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한 2주택, 3주택까지는 사람.
이 사람들 뭐 은행 PB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작전을 짜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한 채는 큰아들, 한 채는 둘째 아들, 한 채는 뭐 사촌 중에 집 없는 사람. 뭐 취득세가 좀 비싸더라도 어차피 이제 아까 고 원장님도 뭐 이렇게 폭폭 올라가니까 그걸 봤을 때는 남한테 주긴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 현상이 계속될 것 같은데 문제는 법인 물량입니다. 법인 물량은 한두 채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7개, 10개 갖고 있는 걸 뭐 친척들이 아주 많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멘붕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보유세 폭탄 맞으면서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잘 안 일어나는 경우도 그게 뭐라 그럴까요? 그 수지가 안 맞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거죠. 이제 서울의 전세형 아파트로 해서 공급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고가에. 그런 것들은 적자가 벌써 발생하고 있다. 보유세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 일부는 또 가능한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주택을 없애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없습니까? 주택을 없애고 실버타운, 요양주택 이런 걸 바꾸는 거예요. 주택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보유세는 피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와봐야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편법이 자꾸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다주택자 중에서도 법인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한 뭐 5, 6월 사이에 나오게 되면은 약간 충격은 갈 것 같고 다주택자 물량은 뭐 재작년부터 다 팔기 시작했죠. 그 기사 같은 게 재작년부터 계속 나왔을 거예요. 한 2, 3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 물량은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오더라도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좀 깊이 들어가면 서울보다는 지방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많고 서울 중에서도 외곽 지역이 그 도심권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신 교수님이나 제가 똘똘한 한 채 강남이나 도심권 그리고 마용, 성광동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도심과 가까운 지역의 매물은 나오더라도 천천히 맨 뒤에 나올 것이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매 시장은 그런데 전세 시장 아까 실수요에서 움직이니까 계속 오를 것 같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뭐 대안이 없잖아요, 전세 시장.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가장 문제죠. 두 가지 점에서 뭐 전세는 아시다시피 투기적 가수요도 없고 거품도 없고 또 오직 다른 요인보다는 수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그 뭐랄까요? 이게 심각성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 뭐 신 교수님 말씀이나 저나 같은 이유가 내년에 올해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배경에 여러 이유가 있죠. 뭐 공급 부족도 있고 정책의 역설도 있고 여기 저금리와 또 유동성의 문제도 있고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심리적 뭐 영끌이라고 하죠. 편입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전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급 물량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급 물량 중에서도 분양 물량이나 인허가 물량이 아니라 입주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서울이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적정한 입주 물량은 한 5만 가구 정도로 보거든요. 인구 1,000만이기 때문에 0.5% 제가 좀 발견한 건데 5만 가구 정도가 꾸준히 공급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누적된 공급 물량도 적어요. 주택 보급률이 95.9라는 게 이걸 잘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만 7천 호 정도로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전세난이 더 심한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고 또 집값 상승도 불가피하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단기 공급 대책이 절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무주택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을 위한 좀 조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좋은 거는 로또 청약이죠. 그건 뭐 되기만 하면요. 그래서 로또 청약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확률이 낮든 높든 무조건 너무 낮으니까 너무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로또잖아요. 뭐 로또라는 게 걸리면은 뭐 수십억 벌고 이런 거니까. 로또 청약은 기회가 되면 다 하시라. 그리고 이제 대도시 내에서 장기간 거주할 목적이다. 그럼 지금 가격도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크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닐 거예요. 한 10년 지나 보시면은 물론 지금 1, 2년 동안 빠지면 막 20, 30%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길게 보면은 큰 무리는 없다. 그렇지만은 이제 내가 내년에 뭐 어디 이사를 가야 되고 지방을 가야 되고 외국을 가야 되고 이러면은 지금 사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범위로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중에 뭐 6억 양도 차익 생기지만은 지금 당장 뭐 세무서에서 압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달이 월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정리를 좀 하시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 텀이면 지금도 언제든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교원 건국대 교수,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